모스크바는 지금 완전히 소란스러워요. 8월 25일 아침 모스크바의 브누코보 공항에 미국 공군의 군용 수송기 보잉 C-17이 착륙했습니다. 이 사실은 플라이트 레이더 24에서 보도했습니다. 크렘린에서는 이미 브누코보에 도착한 미국 군용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서 어떤 손님도 기대하지 않았으며 특히 대형 군용기가 착륙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어두운 분위기를 더하는 사실은 며칠 전 약 50배의 다양한 나토 소속 항공기가 칼리닝그라드 주변을 선회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역의 영토에 있는 러시아 방공망과 미사일 발사들을 교란하고 파괴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항공 전력 전체는 벨라루스로 이동했고 이어서 흑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군용기가 모스크바에서 목격됐습니다. 동시에 평화협상이 지금 바로 재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데 비트코프와 쿠시너가 그 중심에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특사들인 비트코프와 쿠시너는 모스크바 방문을 계획했지만 현재로서는 그 방문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어제는 바티칸 대표들이 러시아인들에게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평화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버전은 그 이후에야 등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또 다른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했을 수도 있으며 그를 데리러 군용기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이미 그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똑같이 군용기를 보내 크렘린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억류된 자국민을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혹은 이것이 의도적인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수는 따옴표로 묶어야겠죠. 나토의 항법 실수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버전들이 나왔지만 마침내 이 군용기를 타고 실제로 모스크바에 도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정말 많이 놀라실 겁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진행 중에 이 영상 아래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잘 가요. 미국인들이 협상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미국 대사관 차량들과 군용기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군용기가 1시간 반 전에 브누코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아침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에 미국 공군의 군용 수송기 보잉 C-17A 글로브마스터 3가 착륙했습니다. 서방 언론에 따르면 이 군용기는 2021년경, 즉 전쟁 전인 시기 이후 처음으로 모스크바에 도착한 미국 군용기라고 합니다. 펜타곤도, 백악관도,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도,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크렘린도 그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크렘린은 결국 정보가 없다고만 했고 이번 주에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정확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관련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데 양측은 협상을 어떻게 재개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착륙 자체에 대해서도 논의와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이트 레이더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 난 비행의 전체 연대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인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고 방송의 후반부에 가까워질수록 절정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자, 8월 19일에 오늘 모스크바에 착륙한 바로 그 군용기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 후 이 비행기는 앤드루스 공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캠프 스프링스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 내각 구성원, 고위 군 지휘관,
대통령 특사들의 비행도 지원됩니다. 즉, 그 당시 이미 이 비행기가 그곳으로 옮겨진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그 비행기는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 착륙했고 그곳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화요일,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전 8시 50분경 에야 그 비행기는 리가를 출발했습니다. 비행 경로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영공을 지나 러시아 국경을 넘기 전에 이어졌습니다. 블루쿠보 공항 착륙은 다시 한번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전 10시 4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크렘린의 반응은 매우 중립적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브리핑에서 크렘린은 도착한 비행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으며 이번 주에 미국 행정부 대표들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드미트리 페스코프를 과연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신호입니다. 이 사람은 매번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동원령 문제를 다뤘고 오늘 페스코프는 무슨 소리냐? 이건 모두 우크라이나인들의 음모일 뿐이고 동원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2022년 9월 동원령 발표 일주일 전에 페스코프가 했던 똑같은 발언을 인용해드렸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무슨 소리냐? 아무것도 계획된 게 없다. 이건 모두 우크라이나인들의 음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갑자기 러시아에서 부분 동원령이 내려졌죠. 오늘도 그는 무슨 소리냐? 동원령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스코프는 우리는 미국인들과의 어떤 만남도 계획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전혀 그런 정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미국 군용기가 모스크바의 부누코브 공항에 착륙합니다. 그런데 크렘린 대변인은 우리는 정보가 전혀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와 동시에 유럽 항공 관제 서비스의 소식통은 대형 수송기가 리가에서 출발하자마자 곧바로 러시아 국경을 향해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그 항로는 우연하거나 이탈한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를 향해 곧장 목적을 가지고 비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항공기 종류는 외교 임무로는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C-17 글로브마스터 3이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중수송기로 병력 이동을 위해 설계된 기종입니다. 장갑 차량과 대형 화물 수송을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거의 80톤에 달하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며 병력 투입도 가능합니다. 외교관, 특사 또는 공식 대표단을 수송할 때는 보통 훨씬 작은 VIP 전용기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걸프스트림 C-37 같은 기종이 있습니다. 익숙한 VIP 전용기 대신 대형 전략 수송기를 사용했다는 점만으로도 화물이나 임무의 성격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공 전문가들이 언급한 솔직한 기술적 유보 하나를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단서는 실제로 얼마나 흔적을 감추려고 했는지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항공기가 정말로 완전히 러시아 영공에 진입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위치에 대한 일부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트래커들은 비행기가 부누코보 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기록했고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비행 전체를 관찰하면서 뭔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비행기가 실제 위치를 혼동시키기 위해 거짓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분명해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즉시 매우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미국의 러시아로의 직접적인 군사 비행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미국, 영국, 그리고 30개 이상의 동맹국들이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 자국 영공을 폐쇄했고 러시아도 이들 국가의 항공사에 대해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2년 이후에도 일부 미국 군용기가 러시아에 착륙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에는 미국 공군기가 바로 그 부누코보 공항에서 이미 추적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죄수 교환이 있었던 시기로 미국인 교사 마크 포겔의 석방과 맞바꿔 알렉산드르 비닉이 러시아로 돌아온 일이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 직전에 러시아 정부 전용기가 앵커리지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이미 추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에는 비즈니스 제트기 걸프스트림이 워싱턴, 모스크바 노선을 비행했는데 이로 인해 특사 스티브 비트코프가 관련되어 있다는 비슷한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는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정보가 없고 회의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스티븐 비트코프가 그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크렘린의 부인 공식은 사안마다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행들은 체계적으로 인도적 교환이나 외교적 돌파구에 앞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외교적 돌파구와 관련된 두 번째 대목에 다가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BS 뉴스 소식통으로부터 중앙정보국장 존 레드클리프가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스크바에서 목격자들이 레드클리프의 차량 행렬을 목격했으며 현재로서는 레드클리프의 방문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레드클리프는 대외 정보국에서 자신의 상대인 세르게이 나리시킨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IA 국장과 러시아 대외 정보국장이 만난 것은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번스가 앙카라에서 나리시킨과 만나고 번스가 나리시킨에게 핵무기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쇼이구가 서방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두에게 더티밤으로 위협했던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러시아인들이 하르키우와 헤르손 지역에서 쥐처럼 도망치던 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어떻게든 이 후퇴를 막아보려고 했고 쇼이구가 각국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티밤을 사용할 것이다. 지금 곧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번스가 나리시킨과 만났습니다. 레드클리프의 모스크바 방문 목적에 대한 정보는 현재 없지만 아마도 조금 있다가 알게 될 것이고 내부자들이 분명히 답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그곳에서 어떤 거래나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음모가 있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드클리프는 우크라이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지지자입니다. 저는 심지어 마르코 루비오보다 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상당히 친우크라이나적인 관료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포기하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방송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스터리한 비행이 최근 우크라이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양측이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더 타임스는 전날 젤렌스키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제안은 휴전, 상호 군대 철수, 그리고 완충지대 설치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트럼프 팀과 유럽 측이 공동으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화요일에 이 계획이 러시아 측에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계획이 바티칸 중재자를 통해 라브로프에게 직접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 사절,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시너가 모스크바를 직접 방문하는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 키릴 부다노프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협상은 조용히 진행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된 비트코프와 쿠슈너의 모스크바 방문이 연기된다면 그리고 바티칸이 제안 전달의 대체 경로로 고려되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겠죠. 대중을요. 그런 와중에 이미 레드클리프의 모스크바 방문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있었던 공개되지도 않고 설명도 되지 않는 대형 군용 수송기의 비행, 그 안에 존 레드클리프가 타고 있었던 그 비행은 충분히 이런 공식 채널이 막힌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소통 경로를 찾으려는 시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 지정학적 틀입니다. 미국의 최고 정보 책임자가 탄 비행기가 모스크바에 멈춰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 틀에 들어맞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리가에서 출발해서 그곳에서 모스크바로 향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 라트비아는 불과 일주일 전에도 이미 주목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칼리닝그라드 주변에서 벌어진 대규모 나토 항공훈련을 분석할 때였죠. AWACS 항공기, EA 상칠비, 전자전기, 곰사스콜 등과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들입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2 정찰기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발트 지역 상공, 벨라루스 근처, 그리고 흑해에서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C-17은 물론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기종입니다. 이건 전략 수송기이지 정찰이나 전투용 항공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체가 바로 이 집단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추적한 바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미국에서 직접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가가 며칠 만에 두 번째로 러시아와 나토 간의 긴장 상황에서 핵심적인 환승 지점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칼리닌그라드 주변에서 정찰 활동의 기지로 사용되었고 이제는 존 레드클리프가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전에 중간 기착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라트비아의 수도는 현재 대립 국면과 잠재적인 외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물류 허브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협상 과정에서 어떤 돌파구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러시아인들이 다시 유럽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위협하고 있죠. 하지만 더 큰 무언가로 그리고 지금은 레드클리프와 나리시킨의 협상을 통해 이 에스컬레이션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